자, 우리가 감가상각 하는 걸 계산하는 방법을 볼 건데, 사실 실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만 알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제가 설명해 드린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정의법하고 그리고 정률법하고. 그죠? 근데 이론 문제 풀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를 더 아셔야 되는데, 먼저 감가상각 계산 방법을 저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눠요. 자, 우리 감가상각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 대상액이라고도 하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취득 가액에 우리 잔존 가액을 빼면 이 잔존 가액을 뺀 나머지를 감가상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차량을 얘의 취득 가액이 120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잔존 가액이 2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5년 동안 100만 원만 감가상각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5년 뒤에 이 자동차를 팔면 20만 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잔존 가액을 뺀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이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정해법인데, 정해법은 매년 같은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가지는 거예요. 매년 같은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구하는 공식은 얘는 우리 감가상각 대상 금액 나누기 내용 연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위에 들은 예를 가지고 보면, 얘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 120만 원에 20만 원을 뺀 100만 원에다가 5년으로 나누면 2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매년 같은 금액인 20만 원씩 5년간 사용을 하면 이제 딱 100만 원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1월 1일에 취득한다면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만, 만약에 7월 1일에 취득했다, 뭐 7월 중에 취득했다면 절반인 10만 원만 올해 감가상각비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월할 상각할 거니까 7월 달에 사면 절반만 쓴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 10월 달에 샀다면 3달 만이니까 5만 원만 되게 되겠죠. 그죠? 4분의 1이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해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순서를 좀 틀리게 할 거예요. 연수 합계법을 보면, 연수 합계법은 우리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 역순으로 안분한 거예요. 안분한다는 건 우리 비율대로 나누는 걸 안분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우리 안분이라는 표현, 그렇죠? 우리가 학교라는 곳을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표현이 기억이 잘 안 나죠. 비율대로 나누는 걸 안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과자가 5개가 있어요. 이걸 동생이랑 형이랑 3대2로 나눠, 이렇게 하는 걸 안분이라고 하죠. 그럼 3대2로 나누라고 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하죠? 일단 3, 2 둘이 합치면 5이잖아.
그럼 5 중에 3은 형 거고 5 중에 2는 동생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 연수합계법의 산식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에 곱하기 내용 연수 역순을 우리 내용 연수 합계로 안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X1년도, X2년도, X3년도, X4년도, X5년도를 다 같이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 똑같은 이 100만 원을 내역연수의 역순을 한다는 건 5년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눌 거라는 거예요. 예, 비율을 5대 4대 3대 2대 1의 비율로 나눌 건데 이 비율로 나누기 제일 좋은 게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1, 2, 3, 4, 5를 다 합치면 15죠. 그래요. 제가 1 더하기 1은 계산기를 한번 쳐보면 그럼 전체 합이 15 중에 5는 1차 년도야. 4는 2차 년도야. 3은 3차 년도야. 2는 2차 년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5대 4대 3대 2대 1의 비율로 안분 비율을 나누는 건데 결국은 15분의 15겠죠. 다 합치면 지금 1, 2, 3, 4, 5 합이 15라 그랬잖아. 결국은 다 합치면 15분의 15니까 1이라서 딱 100만 원이 없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럼 왜 이런 방법을 고안을 해냈냐면 우리가 이 유형자산은 당연히 우리 기업에 그 사용을 해서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입 효과를 일으키는 자산이에요. 영업활동에 쓰는. 그런데 초창기에는 성능이 좋아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이제 쇠퇴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이 많이 안 되겠죠. 그런데 정해법을 쓰게 되면 마지막 해까지도 똑같은 비용이 된다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초반에 많은 감가상각비를 부여를 하고 뒤로 갈수록 성능이 줄어드니까 이제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 연수합계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역연수의 역순으로 계산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년짜리였다. 그럼 55분의 10, 55분의 9, 55분의 8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지금 이 공식 이야기예요. 분모는 내역연수의 합계 그리고 분자는 내역연수의 역순으로 해서 우리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연수합계법이에요. 자, 이건 이론상 기억하시면 돼요. 실기에서 쓸 일은 없어요. 우리 계산 문제 할 때도 이론 문제에서 등장하면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생산량 비례법을 보면 이 생산량 비례법은 방금처럼 그런 규칙이 아니라 얘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우리 조업도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이에요. 조업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몇 개를 만든다면 이라고 했을 때 생산하는 양 그리고 또 뭐 몇 시간을 일한다면 이라고 했을 때 기준을 잡으면 몇 시간 일했을 때에 얼마씩 비례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기준을 잡는 걸 조업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얘는 산식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실제 단기 생산량을 예정 총 생산량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됐고요. 이건 몇 년 쓴다라는 내역연수가 필요한 방식이 아니고 자, 얘가
기계 장치라고 가정을 할게요. 기계 장치 지금 자동차 가지고 몇 킬로 뛴다 이건 좀 애매하니까 그러면 똑같은 120에 사고 20만 원의 잔존 가치가 되는데 이 기계 장치가 만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X1년도에 만약에 3,000개를 생산을 한다면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12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고 그리고 3만 개 생산할 수 있는데 3,000개 30% 했으니까 올해는 30만 원 상각된다. 그냥 비례적으로 정말 생산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X2년도에 5,000개를 생산을 한다면 이렇게 50만 원이 될 거예요. 5,000개 하면. 그럼 X3년도에도 5,000개 주문이 들어와도 2,000개만 더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를 생산을 하면 얘는 2,000개만 가능하니까 그럼 얘 이제 다 썼으면 딱 100만 원이 상각비가 되고 끝나는 방식이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그럼 생산량 비례법은 내용연수가 의미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생산량이 몇 개 생산하면 더 이상 얘는 못 써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몇 시간 돌리면 안 돼. 뭐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 옛날에 우리 탈수기라는 게 있었어요. 짤순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 몇만 시간 그 한일이라는 모터 만드는 회사가 있고 신일이라는 모터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개 차이가 뭐였냐면 한일이라는 곳 두 중 한 군데는 그 모터가 도는 횟수에 제한을 걸어놨어요. 엄청 길어요. 근데 횟수에 더 이상 안 돌아야지 얘 또 팔 수 있잖아. 그리고 또 한 회사는 횟수가 아니고 몇 시간을 돌리면 되도록 만들었어요. 어느 게 대단한 실력인지는 소비자들이 모를 만큼 둘 다 길긴 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제한을 건다면 그 기준이 되겠죠. 몇 회 돌릴 수 있다. 몇 시간 돌릴 수 있다. 그럼 그 중에 실제 이번에 올해는 몇 시간 돌렸다. 이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가는 거지. 이걸 몇 년 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생산량 비례법을 쓰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 세 개를 같이 그 한테 뭉쳐가지고 세 개를 같이 한 이유가 이 세 개 방법의 그 상각 방법의 특징이 전부 다 첫 시작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먼저 구해서 100만 원을 가지고 5로 나누거나 총 내용연수로 혹은 이 100만 원을 내용연수 역순으로 안분하거나 혹은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 비율만큼 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시작은 20만 원을 빼고 시작을 하죠. 그런 반면에 이제 네 번째 정률법을 보면 정률법은 우리가 체감법 종류의 하나인데 얘는 산식이 미상각잔액 곱하기 정률이라는 걸 그냥 쓰는 거예요. 정률을 구하는 공식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한테 뭐 루트 계산시키고 그런 행동은 안 할 거니까 절대. 정률은 줄 거예요. 정률은. 그럼 자 여기에서 미상각잔액이라는 건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을 미상각잔액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하면 미상각잔액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20만 원에 샀는데 감가상각이 70만 원 됐다고 볼게요. 여러분이 회사에 자동차가 있는데 120만 원에 샀는데 70만 원 감가상각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자동차의 장부가액은 얼마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120만 원에 샀는데 70만 원 감가상각 됐어요 라고 보여준다는 건
그렇죠. 50만 원이 장부가액이죠. 그럼 감가상각 안 된 금액은 얼마죠? 50만 원이죠. 그 말은 미상각잔액이나 장부가액이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유형자산에서 장부가액이나 미상각잔액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방금 120에 샀는데 7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대. 그럼 장부가액은 50만 원이다. 제가 우리 책 예전에 유형자산 할 때 계속 물어봤던 장부가액이 그거였잖아요. 그죠? 그때 팔고 처분할 때 매매추전표에서 얘 장부가액 얼마예요 했던 게 항상 저거 빼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감가상각 한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쟤 빼면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 미상각 잔액일 거잖아요. 그래서 얘 둘이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자, 예를 들면 제조업에서 자, 5년은 정률이 0.451이에요. 그러면 X1년도에는 자, 첫 번째니까 미상각 잔액은 감가상각 한 적이 없잖아. 사온 금액만 있겠죠. 1차 년도는. 그래서 120만 원에 곱하기 0.451을 할 거예요. 그러면 1차 년도 상각비는 54만 1200원이 1차 년도의 상각비가 되는 거고, 그러면 X2년도에는 120만 원에 샀던 걸 54만 1200원을 상각했으니까 65만 8800원이 2차 년도에 미상각 잔액이에요. 여기에 0.451을 하면 얘는 29만 7119원 반올림하면 이 금액이 될 거예요. 그리고 X3년도에 미상각 잔액은 36만 1681원인데 이때 곱하기 0.451을 해버리면 이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때 감가상각을 16만 3118원을 하게 되면 잔존 가치가 20만 원인데 20만 원도 안 남게 돼요. 장부 금액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끝수 조정이라는 걸 써서 여기 마지막에 이 취득 그 잔존가액을 빼서 16만 1681원으로 3차년도에 상각비를 하고 그럼 얘네들 합치면 100만 원이겠죠. 그죠? 얘네들 다 합치면 딱 100만 원이겠죠. 120만 원 시작해서 마지막 20만 원 뺐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로 상각을 끝내는 방식이 정률법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계산시키는 건 마지막 해까지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세무1급도 나온 적 없어요. 마지막 해까지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건 지금 마지막에 지금 위에 1, 2, 3번하고 얘하고 4번하고의 차이가 1, 2, 3번은 20만 원을 빼고 시작했고 얘는 안 빼고 마지막에 뺐죠. 20만 원 잔존가액을. 왜 이렇게 빼냐면 정률을 곱해서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딱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률을 곱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못 맞추는 거 처음에 그걸 빼고 나중에 애매한 숫자 남는 것보다 취득원가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끝수 조정을 통해서 잔존가액을 남겨놓는 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요. 그럼 제가 방금 여기까지는 여러분한테 문제 나올 일이 없다라고 했죠.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여기는 나온다는 거예요. 1차년도, 2차년도는 어렵게 나온 게 2차년도고 1차년도는 쉽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120만 원으로 시작해야 되지 100만 원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해버리면 45만 1000원이 나올 거잖아. 이미 금액이 틀렸죠. 그죠? 여기에 월할 계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올해 1월 1일날 산 거 아니면 월할 계산하는 건 12달 중에 몇 달치다 쓰는 건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취득원가에서부터 계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정의법하고 정규법하고 시작하는 걸 다르게 했더라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뜨려서 설명한 이유가 우리가 계산 시작할 때 쓰는 금액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럼 다섯 번째는 이중체감법이라고 있는데, 자, 이중체감법은 얘는 정률법의 간편법이라고 해요. 산식은 이삼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에요. 그럼 이하고 공식이 똑같죠? 그런데 이중체감법은 어떤 경우냐면 정률을 모르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그 정률을 만들 거예요. 정률을 구하는 산식이 내용 연수분의 2를 가지고 정률을 만드는 거예요. 정률을 모르기 때문에. 얘는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게 있구나까지만 아시면 돼요. 얘는. 그럼 지금 이 이야기예요. 얘가 지금 5년간 쓰는 거였죠. 그래서 얘 정률을 5분의 2로 잡는 거예요. 5분의 2면 0.400이 되겠죠. 그죠? 2 나누기 5 하면 0.400이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X1년도에 120만원 곱하기 0.400는 48만원이다. 이렇게 계산해 가는 방식이 이중체감법이에요. 정률법처럼. 그냥 정률을 모르니까 정률을 내용연수분의 2를 가지고 정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중체감법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혹시 내용연수분의 2라고 했는데 책에 내용연수분의 1 곱하기 2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똑같은 애잖아. 내용연수분의 2나 내용연수분의 1 곱하기 2나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제가 구분을 지은 게 얘 둘이를 구분을 지었죠. 위쪽은 단정가액을 빼고 시작한 애들,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먼저 구한 것. 얘는 그냥 쭉 계산해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1차년도만 썼는데, 정의법처럼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얘는 금액이 조금 작으니까 4차년도까지 가겠네.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자, 예를 들어 1차년도 감가상각비를 한번 생각해 보면, 1차년도 감가상각비 세 개만 가지고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위에 예를 든 거에서 정예법은 1차연도 감가상각비가 20만 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연수학계법은 100만 원을 15분의 5로 3분의 1이니까 33만 3,333원이었죠. 그리고 정률법은 54만 1,200원.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험에서 1차년도 감가상각비나 혹은 2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큰 순서를 질문하는 문제가 나오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얘는 무조건 불변이에요. 정률법이 제일 크고 정예법이 제일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고 있는지 질문한 거지 이 여러 방법들을 계산할 줄 아는지 확인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시간 많이 잡아먹게 하려고 여러분한테 장난치지 않아요. 정예법이 1차연도 감가상각비를 가장 작게 계산되는 방법이고 정률법이 체감법으로서 1차연도 감가상각비가 가장 높이 나오는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2차연도 감가상각비, 3차연도 감가상각비 가면 어떤지 몰라요. 하지만 왜냐면 얘는 지금 엄청 높다가 갑자기 팍 줄어들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초창기에 높이 가는 게 체감법으로 해서 가는 방식인 거니까 그래서 이 규칙을 여러분들이 아는지 물어본 거지 일일이 계산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테스트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시험에서 나올 때는. 그럼 여기에서 자 그럼 우리 상각 방법 중 보수주의의 가장 적합한 방법 혹은 다른 말로 그냥 얘는 좀 지우고 혹은 다른 말로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은 뭘까요? 지금 얘네들 중에서 자 보수주의 생각나시나요? 아직 24시간 안 지난 것 같아. 자고 이야기한지 그죠? 우리가 자산은 낮게 표현하고 비용은 높이 표현하고 왜 갑자기 비용 문제 쓸까? 부채는 높이 표현하고 수익은 낮게 표현하고 결과론적으로 이익은 낮게 표현되는. 그럼 이 보수주의 적합한 방법은 당연히 정률법이 되겠죠. 감가상각비가 높고 감가상각 누계익이 크면 자산 가격은 낮추게 될 거고 감가상각비 비용은 가장 높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률법이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을 제외한 다른 자산들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률법을 쓰는 거예요. 회계는 일반적으로 보수주의를 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률법을 쓰는데 건물은 너무 비싼 거야. 해대도 너무 심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건물은 회계 기준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정예법만 쓰라고 그래서 법으로 명시해놨어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정예법을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보면 건물 선택하면 정예법으로 기본 설정값이고 수정이 안 돼요. 근데 다른 거는 전부 다 정률법이 기본 설정값이고 정예법으로 바꾸고 싶다면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감가상각 이제 하는 방법들을 같이 이야기해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69페이지에서 자, 처분은 좀 너무 빨리 나왔다. 조금 있고 자, 건설 중인 자산은 제가 특별한 말 안 해도 이제 회계 처리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기계장치 만들기 위해서 의뢰하고 계약금 1,000만원 줬어요. 차변에 계정강 뭐라고 써야 되죠? 기계장치 만들기 위해서. 그때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야지 선급금이라고 쓰면 안 되죠. 자, 우리 일반기업 회계 기준은 그렇지 않지만 IFRS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재고자산에 대한 계약금만 선급금이라고 써요. 재고자산에 대한 계약금만. 그리고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 자산이든 뭐든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을 써요. IFRS에서는.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을 우리가 뭔가 직접 제작할 때 그걸 건설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건설 제작 같은 표현이에요. 얘는. 그러면 이때 건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계장치, 우리 회사한테 맞는 기계장치 플랜트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의뢰했을 때에 다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했다가 유형자산의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라는 건 계정 과목 이름을 바꾸는 걸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 계정 과목인데 임시 성격의 계정 과목인 거죠. 그리고 자산이니까 안 지워지고 장부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인데, 자, 첫 번째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얘는 지출 시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 후 사용 기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는 지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럼 수익적 지출은 지출 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할 건데, 자, 이거에 대한 예로 자본적 지출은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거나 가치의 현저한 증가를 일으키거나 용도 변경을 하거나 증축, 증설, 개축, 용도 변경 이런 형식의 지출들을 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그럼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그대로 쓸 거예요. 우리 기계장치에 들어갔다, 건물이다, 차량 운반구다 이런 계정 과목들을 차변에 쓸 거란 이야기예요. 대변엔 돈 나간 거니까. 그럼 수익적 지출은 얘가 현상 유지, 능률 유지, 원상 회복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성능을 유지하려고 주기적으로 매년 뭔가를 교체하고 있대. 그러면 이건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럼 이때 계정 과목은 우리는 수선비를 쓸 거고, 하지만 자동차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얘네들은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500번, 800번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어디 자동차다, 뭐 어디 기계, 어디에 있는 비품을 고쳤다, 뭐 이런 것들. 다음 이 아래 정부 보조금 같은 계정 과목으로 국고보조금이라고 쓰는데, 여러분들이 TAT 2급 시험에서는 정부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는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 국고보조금은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80점 이상을 만들기 위한 계정 과목이에요.
100점을 이해한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럼 이 정부보조금은 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별거 없어요. 이때는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간은 좀 길겠죠. 정부보조금 받으면.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될 거예요. 뭐 1년 만에 갚는 정부보조금은 잘 없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조건부 상환. 뭐 프로젝트 개발하는데 정부 지원금이 있는데 프로젝트 개발에 성공하면 돈 갚고 실패하면 안 갚는 이런 조건부가 있어요. 그런 것들 있죠. 왜냐하면 지원금 받아서 개발했는데 성공하면 돈 벌 거잖아. 그러니까 갚아라는 거고, 실패하면 같이 슬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갚아도 되는 그런 형식의 정부 지원금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 수령시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얘는 추후 면제시 채무 면제 이익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차입금이라고 적어뒀다가 실패해서 돈 안 갚아도 되면 이제 그 차입금 지우면서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처리를 하는 방식을 써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형식의 정부 보조금이 상환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환 의무가 없는 걸 제가 여기 괜히 잘못 썼어요. 좀 아래 써서 예를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 1000만 원 구입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6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다라고 썼어요. 지금 이 사항은 기계장치 산 사항이에요. 국고보조금 600만 원 받은 사항이에요. 국고보조금 600만 원 받은 상황이죠. 보통 예금으로. 그죠? 아직 기계장치 산 게 아니고 이거 1000만 원짜리 지금 사야 되는데 국고보조금 600만 원 받아서 이제 내 돈 합쳐가지고 살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에 6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장부상의 보통 예금 잔액과 내 통장 잔액은 맞춰야 되니까 올렸어요. 자, 그 다음 생각해 봅시다. 이 돈 내 돈인가요? 아니죠. 국가 돈이잖아요. 근데 내가 차변에 보통 예금 쓰면 내 자산이 600만 원 많다고 증가되게 되겠죠. 야, 안 갚아도 되니까 부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내 자본인가요? 나한테 투자했나 국가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는 있는데 내 자산의 금액을 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방법이 차감 계정을 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국고 보조금인데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서 600만 원을 써두면 보통 예금의 잔액은 높아지는데 실제 내 돈의 자산가액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잔액 맞추고 자산 금액 안 높이고 한 번에 다 처리했잖아.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걸 자, 여러분들 과거에 계정가무 및 적요 등록에서 우리 잠시만요. 우리 보통 예금 들어있나? 보통 예금이 없네.
우리 회사의 보통 예금이 9,40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우리 회사의 보통 예금이 9,400만 원이 있죠.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내가 예를 들어 7월 1일 날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에 600만 원이 올랐다고 차변에 이렇게만 쓰면, 이렇게만 붕괴를 하면 내 재무상태표에는 내 자산이 1억으로 늘어나잖아. 그럼 이렇게 1억으로 600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자 예를 들어 4번 여기에 국고보조 4번 국고보조금이다. 성격은 4번 차감계정이다. 관계계정은 지금 국고보조금이 보통예금에 들어왔죠. 그럼 보통예금에서 줄여줘라라고 만드는 거예요. 얘를 보통예금에 들어왔으니까, 당좌예금 들어왔으면 당좌예금 짝지를 만들고,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 짝지를 만들고, 지금 보통예금 들어왔다니까 보통예금 짝지로 104번을 만들어서, 그러면 대변에 방금 104번 국고보조금 600만 원 이렇게 붕괴를 해버리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내 돈은 지금 통장 잔액은 1억이지만 6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라서 9,400만 원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차감계정 단다는 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 과거에 차감계정이라는 건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대손충당금도 차감계정이지만 이 국고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 우리 시험에 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차감계정의 특징은 자기 짝지가 있겠죠. 옛날에 세무 1급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린 게 습관적으로 이제 104번 많이 만드는데, 전에 문제낸 사람이 104번은 당좌예금 거, 106번에 보통예금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보통예금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104번 빠바박 쳐가지고 그 문제 3년 다 날렸어요. 자기 짝지 꼭 찾아야 되는데 신경 안 썼던 거야. 왜냐면 당좌예금으로 국고보조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예금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이쪽저쪽 들어오면 차임계정은 각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험 때도 그랬는데, 얘도 방금 제가 그냥 바로 번호 썼지만 국고라고 치면 오른쪽에 짝지가 보여요. 그죠? 그러면 이 짝지를 쓰면 되겠죠. 문제는 AT 시험인데 AT 시험 안 보이잖아. 근데 정부보조금이라는 글자로 계정 같은 건데, 지금 하는 거랑 같은 건데 계정과목 이름만 정부보조금이라고 써요. 그런데 그거는 또 우리한테 편리한 내용의 규칙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우리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 정부보조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